안녕하십니까? 이펙토리 얼라이언스 파트너 서밋 2022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된 AI 아나운서 에이미입니다. 이펙토리 얼라이언스 파트너 서밋 2022는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국 이펙토리 얼라이언스의 연례 행사입니다. 한국 이펙토리 얼라이언스는 2018년에 발족해서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 예정입니다. 1부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송출될 예정이며 2부는 1부 종료 후 오늘부터 일주일간 미쓰비시전기 홈페이지 내에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2부에는 최신 제조기술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 파트너사분들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1부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후지사와 대표이사로부터 환영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후지사와 마사히로라고 합니다. 제4회 한국 이펙토리 알라이언스 파트너 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제조 산업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현재 세계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리모트 사회가 확대되었으며 탄소 중립의 신속한 예획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업은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도착할 기류가 있으며 기회를 도착하고 경쟁 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의 토탈 솔루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이펙토리 알라이언스 파트너회는 파트너사분들과 함께 고객의 솔루션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먼저 2020년에 오픈한 이펙토리 모델라인에서는 파트너사분들의 최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고객을 초청하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개최된 심토스 2022 전시회에서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추천하여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높은 감심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펙토리 알라이언스 파트너회는 계속해서 회원사 분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활동을 중점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사 간의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키노트 강연으로 한국능률협회 오진영 부사장의 ESG 경영의 확산과 국내 제조업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오진영 부사장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뵀었습니다만 오늘은 국내 ESG 경영의 확산과 제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보면 일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근데 정권이 교체되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단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정권 지우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오바마 지우기를 했고 바이든도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트럼프 지우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에서 했었던 가장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일본하고 협약한 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고 했던 게 이제 관계 악화의 가장 그 시발점이었던 것처럼 이번 정권에서 그건 지난 정권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중국과 일본과 모든 국가가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이미 탄소 ESG 관련된 정책은 법제화되어 있고, 이미 국제사회에도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대회 발표를 했고 유엔에 이미 제출해서 국제적인 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이제는 경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정권이 이게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향후 30년간은 모든 정권이 국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정부의 이슈 관련 정책을 보더라도 단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지난 정권과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그 텍소노미에 EU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전을 추가하겠다. 텍소노미라는 거는 녹색 분류 체계로 말하는데 거기에 원전을 중심적인 전력 공급 체계로 일단 자리 잡게 하겠고, 지난 정권에서 약속했던 아니면 그 제도화시켰던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거는 계획을 유지하겠다.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해서 이걸 계속 뒷받침할 거고, 녹색산업 규모를 확대하겠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 정부에서도 탄소 절감 목표 40% 유지하는 걸 가닥을 잡았는데 단지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전원을 전환하는데 원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그리고 산업계가 한 15% 정도 탄소 절감을 이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생겼고 거기서 법제화를 했는데, 당초 법제화로는 2050년 넷제로 제로까지 가려면 2030년까지는 한 37.5% 정도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된다는 게 근거가 돼서 35% 감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35% 갖고는 힘들다, 4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가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게 윤 정부에서도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게 말이 쉽지 40%를 감축하려면요. 사실 넷제로를 미국이나 유럽은 예전부터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던 것보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한국은 계속 늘리다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한 7, 8년 내에 40%를 절감하는데 산업계에서 적어도 15%를 책임져 달라 그러면 당장 철광산업 이런 쪽은 사업 접어야 됩니다. 가장 큰 제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는 게 요즘은 탄소세 도입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지금 카나다하고 일본만 탄소세를 도입하고요. 프랑스는 도입했다 폐기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그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스위스에서 하는 생태배당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발휘라고 특히 이제 탄소세 신설을 공약하고 하는데, 탄소세가 신설이 되면 현재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탄소세는 1톤당 2달러인데 IMF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적어도 2030년까지 1톤당 탄소세 75달러를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75달러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게 영업이익이 한 4조 정도 났어요, 2019년에. 근데 만약에 탄소세를 톤당 30달러만 적용해도 3조 7천억, 영업이익 다 날아갑니다. 75달러가 아니라 50달러만 적용해도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걸
탄소세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접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고 탄소세 도입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생사를 걸고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다 보면 환경 문제가 굉장히 경제 문제와 연계돼서 되면 그러면 환경 뭐 이렇게 나와야지 왜 ESG라 그러냐? E는 environmental이고 S는 social이죠. G는 governance. 그래서 왜 갑자기 social과 governance 한꺼번에 ESG가 나오냐 그러면 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 ESG를 잘하는 기업에 돈을 넣겠다는 게 국제 투자 기관들의 그 궁극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도 돈 넣고 돈 먹기인데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걸 보고 기업의 투자를 결정짓겠다.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자산 운용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요. 1경입니다. 1조 뭐 이런 게 아니라 경단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의 2대나 3대 주주로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발언 요건을 갖고 있는 데인데, 레리 핑크 회장이 지속가능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는. 한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직도 사실 요 2, 3년 만에 지금 ESG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짓고 있었고요. 정신 나간 게 작년까지만 해도 석탄 화력 발전소 해외 수출한다고 그랬고, 현대건설은 이미 그 수출을 해서 거기에 공사를 작년에 수주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레리 핑크나 다시 말하면 블랙락이나 네덜란드 연기금 이런 국제적인 연기금들이 바로 자금 회수를 해버립니다. 미쳤냐? 그러니까 블랙락에서도 석탄 산업에 계속 투자하는 근거를 밝혀라. 다시 말하면 옐로우 카드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도 이게 그 증시 상장형 공기업이니까 전력 패러다임을 이 정승일 사장님이라는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적인 에너지 전문가라고 보니 사장으로 가자마자 이런 정책을 전부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ESG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당장 모든 기업의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왜 투자사들이 ESG를 강조하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투자사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환경 오염을 시키거나 사회적 사건 유발시키거나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투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ESG가 굉장히 중요한, 지구 환경이나 전체 사회적인 이런 이슈와도 연계되지만 자산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투자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영국 BP가 원유 유출 사고 났을 때 배상액이 뭐 한 45조 이렇게 배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방법원에서 판정을 내린 게 뭐냐면 알고 있었던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했다는 걸 문제 삼아서 판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당신들이 매니지먼트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이런 쪽으로 이제 요청하는 투자 사례가 됐고, 이것도 폭스바겐도 클린 디젤이라 그랬지만 이게 뭐 재밌죠. 검사할 땐 클린 디젤, 도레센 디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큰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죠.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앨런 사태죠. 분식회계에 의해서. 사실 앨런 같은 경우는 부시 정권에서는 행정부, 백악관, 뭐 의회 다 장악했었던, 그 포춘제가 가장 혁신적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분식회계를 하면서 결국은 회장은 구속돼서 뭐 24년형 받고 주가 상장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도 투자사들은 ESG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투자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미닝아웃이라 그래서 가치 투자, 윤리 투자, 개념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SG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는 국내나 국제법상으로 규제가 강화될 거고, 투자자들의 ESG 요구가 증대될 거고, 기업 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비재무적 평가의 핵심 지표로 ESG 지표들이 이야기될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ESG 요구가 증대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ESG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2025년, 앞으로 3년 후에는 자산가치 2조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공시를 하게 되는데, 공시를 한다는 거는 공시가 잘못되면 소송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ESG 평가 항목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같은 게, 여태까지는 장애인 고용이 안 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우리는 돈을 냈으니까 됐다 그러지만, 이제는 벌금 낸 게 자랑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게 의무화되고 있고, 그게 공시가 이루어져서 기업의 가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업에서 했던 CSR과 ESG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CSR은 자의적이고 그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평판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그러면, ESG는 의무적이고 안 했을 경우는 위협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필수적으로 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한번 보면, 기업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우리 이팩토리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 이 두 개가 같이 엮여서 기업의 어떤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경영 과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프리드만 독트린이라고 해서, 프리드만이 50년 전에 선언한 겁니다. 앞으로 그 전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 이익을 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제겔치였죠. 그래서 포춘지에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를 제겔치로 선정을 했었는데, 6년 후에 포춘지 표지가 바뀌었어요. 쏘리 잭 미안해, 당신은 틀렸어.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 포춘지가 자기들이 최고의 경영자라고 말했던 잭에 대해서 제겔치의 경영 지표를 찢어버려라. 이제는 이게 안 맞다.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으로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존재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고객가치 최우선 경영 가장 잘한 기업이, 예를 들면 베조스 같은 경우죠. 이 아마존의 이 로고를 보면 화살표에 이렇게 밑에 노란 선이 있는데, 이게 고객들의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A하고 Z가 연결되는데, 모든 걸 동원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객 경험, 좋은 성장을 추진했던 게 최근에 가장, 그래서 요즘 뭐 베조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 경영자로 이야기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센세이셔널, 가장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그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전경련이 있듯이 미국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한 200개 대표적인 글로벌 컴퍼니의 CEO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선언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모든 기업의, 미국의 이런 기업들의 회원사들의 기업은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하겠다. 이해관계자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고, 두 번째가 엠플로이, 직원, 세 번째가 서플라이어, 공급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우리 지역 사회, 마지막으로 주주가치를 창출하겠다. 이게 큰 게 뭐냐면, 기업의 존재의 목적을 이윤 추구해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 ESG 할 때 ESG 건배서가 있습니다. ESG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왜 저런 선언을 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 10대 기업 보면 전부 다 ESG 전략이 있고, 이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펙트를 관련된 회원사들은 글로벌 컴퍼니나 아니면 이런 우리나라 국대 대기업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을 텐데, 이쪽의 ESG 전략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예를 들면 삼성이 어떻게 보면 ESG는 가장 대기업 중에서는 좀, 다른 쪽은 삼성이 제일 롤모델이 되지만 ESG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도 ESG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공급망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여러분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현대사례나 LG, SK가 어떻게 보면 ESG는 가장 선도 기업이죠. 모든 ESG 평가에서 A+를 받고 있고, R200도 가장 먼저 가입을 했고, 그래서 SK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롯데, 포스코, 한화, GS 이런 사례는 제가 자료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러분께 그 대기업의 그런 ESG 전략 같은 걸 이야기하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ESG에서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S에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남녀 직원 모두가 3개월간 유급 출산휴가 제공하는 협력 업체하고만 계약하겠다. 이게 웬 갑질이냐가 아니라, 자사도 열심히 ESG를 하겠지만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ESG, 지구 환경이나 글로벌 이런 그 트렌드에 맞게 같이 성장해 나가자, 이런 요구고요. GM도 마찬가지죠. ESG 협력업체 지속가능 프로그램에 일체 협력사를 전부 등록시켜서 그들의 같이 아리백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BMW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 ESG를 요구할 것이고, 이런 트렌드가 경쟁이 되고 있는데, 한 사례를 한번 국내에서 좀 재밌다 그런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광주에서 큰 사건이 났었죠. 하필이면 현대산업개발이 큰 사고를 2개를 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사건이어서 뭐 사회적인 지탄만 받고 끝나다 이런 게 있었지만, 현대건설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의 그 브랜드는 아이파크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입니다. 근데 현대 그러면 현대도 같이 묶고 들어가니까 현대가 굉장히 그때 우리 아니다 이걸 열심히 알리려고 그랬는데, 현대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그 베이스에는 뭐냐면,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에서 최고의 그런 ESG 통합 등급에서 A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밸류 체인의 역량 강화라는 게 지속가능 경영의 7번째 추진 과제가 있어서, 현대건설과한테 협력사나 그 관계 계열사나 모든 그 관계사들은 ESG에서 특히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경안정 인프라 강화나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면 서플라이 체인에 참가를 안 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팩토리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시장에 그런 비즈니스 찬스가 많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2, 3년 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차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ESG입니다. 근데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모든 기업들은 지금부터 ESG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시하려면 검증된 데이터, 인증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확보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비즈니스 찬스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에너지 세이빙 부분이나 탄소 절감 부분에 여러 부분에 있을 수 있겠고요. 사회적인 아까 그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동해안에 그물을 던지면 그냥 명태가 잡혔어요. 서해안은 영광글비 하듯이 참족이 잡혔고 뭐 그랬었는데, 이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돼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쪽은 뭐 스리랑카 이쪽은 뭐 폭우가 오고 있고, 유럽 쪽은 방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 기후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급속도로 변하면서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태가 없어요, 동해안에. 우리 이제 오징어가 납니다. 참족이 없어지고 서해안에 고등어 잡힙니다. 그런데 명태는 그물로 잡거든요. 그런데 오징어는 낚시로 잡아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스스로들 반성을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조류가 바뀐 거에 너무 둔감하게 명태 사라진 걸 깨닫는 데 10년 걸렸고, 깨달아 놓고 나서도 이제는 오징어를 잡아야 먹고 산다는 걸 알고 나서도 옛날에 갖고 있던 성능 좋은 그물배를 가지고, 다시 말해 일본식 경영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징어를 잡으려 들어서 지금 헛발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조류가 바뀌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어선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트렌드가 바뀌고 시장의 이슈가 바뀌고 경영의 게임의 룰이 바뀌면 고객의 요구나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조건이나 비즈니스 찬스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여태까지 했던 성공 사례에 의존해서 시장에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G라는 그 파도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라는 이런 경영 과제에 있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파도에 올라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여러분께 ESG 소개하는 거는, 모든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앞으로 ESG가 강력하게 요구될 거고, 그 기업들도 ESG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ESG로 어선을 바꿔서
그물배에서 낚싯배로 과감하게 바꿔서 이쪽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잡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노트 강연으로 미쓰비시전기 FA 시스템 사업본부 쿠스노키 카즈히로 CTO의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はい、三菱電機の楠木です。では、三菱電機のデジタルマニファクチャリングというタイトルで、20分ほど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最初に今日の主題であるデジタルマニファクチャリングとは何だというところからお話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の図は、これまでのものづくりを表したものです。これまでのものづくりは図にありますようにリアルな世界、ここではリアル生産材と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そこでデータを収集分析し、分析した結果に基づいてオペレーションを改善するという PDCA を回すということが行われてきました。データがなかった頃に比べてデータ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 PDCA を高速で回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現場の改善が進む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人間が気づかないようなこともデータ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分かるようになり、それによって現場改善も進みました。これはこれですごい進化です。しかしこれだけではエンジニアリングチェーンあるい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変容までにはいきません。そこで登場するのがデジタル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です。ではそのデジタル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とは何かについて簡単にご説明をします。前のページで説明したこれまでのものづくりというのはリアル生産材とデータの2層構造でしたけども、これにバーチャルを加えた3層構造にすることでエンジニアリングチェーン、サプライチェーンが進化する世界がデジタル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バーチャルなところが追加され各種のモデリングが進みます。例えば需要予測モデルですとか装置モデルあるいはラインモデルというようなモデル化が進んで、事前の使用検討あるいは干渉の検証、レイアウトの変更およびそれらの効果予測というのが可能になって結果、工程全体の期間短縮が実現でき、コストメリットにつなが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ここで重要になるのはバーチャルとリアルの同一性の精度です。同一性の精度が悪いとシミュレーションで確認したのにリアルでちゃんと動かないといったことが起こります。でその場合には手戻りが起きて、期間の延長になりますので、かえってコストが増す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この3つはですね、デジタルマニファクチャリングによる効果の具体例です。時間の関係でこのうち今日は一番左の排水処理施設の例だけをご説明いたします。これはドイツの事例です。この現場はですね、非常に多くのポンプが使われていて、そのポンプは通常単体ではなくて、ギアと一体になった機構のものが多く使われています。一旦ポンプが故障して止まると、ポンプとその周辺のギアの全てを交換しないとダメになるような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でそれに対する予防保全というのを導入いたしました。具体的にはですね、センサーをつけてポンプが停止する前に故障が起こりそうな場所を特定して、例えばベアリングが寿命に近くなっているよねといったような予兆を捉えて、そのパーツを交換するという予防保全を実施して、メンテナンスコストが、結果として 30% 削減をいたしました。では次にですね、解決すべき製造課題と、解決策についてお話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課題、ここに挙げました4つです。具体的には労働力、生産性、社会ニーズ、それからグローバル優位性に関して、ここに示したような課題が存在す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これらの課題を整理して、工程別にブレイクダウンすると、下の方にあるような図になります。つまり、
設計開発については、設計力強化とリモートの設計、それから製造についてはサイクルタイムの短縮、柔軟なものづくり、環境配慮の3つ、それから運用保守については、止まらない工場やトラブルシューティングなどの課題となります。それぞれの工程のですね、一番下に各工程ごとにブレイクダウンした課題を解決する方法を示してあります。以後、それぞれの工程における課題と解決策について簡単にご説明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はまず、設計開発の工程です。設計開発フェーズにおける課題をもう少しブレイクダウンをしてみます。まず、設計力強化に関する課題です。右上にありますように、例えば二次元 CAD で設計をしているような場合には、設計開発工程のかなり最後の段階まで、詳細検討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で、何が起こるかというと、結果ですね、仮に生産段階の直前で不具合が見つかるとですね、設計のやり直しが発生して、手戻りが大きくなる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キーワードがデジタルツイン、あるいはリモートコンカレント設計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また、右下のようにですね、いろいろなデータの取り扱いに不備があると、開発はもとより生産においてもいろいろな問題が発生します。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キーワードは左にある設計資産管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は、ここでデジタルツイン、それからコンカレント設計の具体例について簡単にご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当社のジェミニというシミュレーターの製品を使ったフロントローディングの例になります。一番左にですね、いろいろ動いている図があります。これは人やロボット、あるいは AMR などの動線や、稼働率をデジタルツイン上で効果確認している様子です。真ん中の図はですね、3次元モデルを利用できるということで、メカの干渉チェックを、デジタル空間で実施している例になります。と同時に当然ですけども、一番右にありますように制御ロジック、ここではシーケンサープログラムになりますけども、それのチェックもデジタル空間上でシミュレーションできるようなツールになっています。これによって実機なしの状態で様々な検証ができますので、設計の後戻りが少なくでき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ます。でこれは、当社の名古屋製作所の、ある製品の組み立てラインを改修した時に実際に行った事前検証の例になります。左側が実際のラインのレイアウトを3次元で表したものになります。で、右側がですね、作業者の作業を分析したものをビジュアルに表現したものです。やっている作業別に色分けして表現していますけども、ここで青色の部分がアイドリング、つまり作業をやっていない状況を表しています。これを見ると、改善できる余地がどの周りでどれぐらいあるというのがビジュアルにわかると思います。この情報をもとにですね、改善方法を検討して、またシミュレーションをかけて、そのシミュレーションで確認していくといった作業を行っていきます。で、これがレイアウト変更の結果になります。左が回収前の生産ライン、右が回収後の生産ラインになります。なんとなくではありますけども、動線がすっきり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思います。で結果としてはサイクルタイムが、1台あたり128分というものがですね 93.6 分まで短縮できました。回収設計時の目標値が103分でしたので、それよりさらに短縮できたという結果にな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3次元シミュレーションを使った事前検証によりまして効率的にライン回収を実施してサイクルタイムの改善目標を達成するとともにですね、この場合ですと年間大体350万円ぐらいのコスト削減ということが実現できました。
では次に製造工程における課題と解決策についてお話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製造現場の課題については右側にいろいろ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これにつきましては皆さん日頃からいろいろとお悩みのことだと思います。装置の性能や生産性を向上したいというのはある意味製造現場の永遠の課題でしょうし、最近では IoT 化ということで、現場から発生するデータというのは増加する一方で、それを分析するためのシステムが難しかったり、あるいはそのための投資効果をどう定量的に示したらいいかといったような課題が存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それを解決する施策としては、左下にありますように装置性能の向上、あるいはラインバランスの最適化、リモート監視、減単位管理といったもの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このページはですね、前のページに挙げた施策のうち、装置性能の向上とそれによる装置の基本性能、自動化率、あるいは生産性の向上を実現した例になります。具体的にはインバーターのですね、放送自動化セルの例になります。右側に放送の工程詳細に分けてありますけども、従来の LAN というところを見ていただけると分かりますけども、従来ほとんどですね、工程手作業でやっていました。で我々はこれを左の図にあるような自動化セルで自動化をいたしました。この装置の実現においては当社の製品、具体的に言うとですね、シーケンサーあるいはサーボ、ネットワークといったものをフル活用しています。特に当社ネットワークであります CC リンク IE は、1本のケーブルで制御と情報の収集ができますので、制御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生産管理指標の自動的なログ取り、あるいはトレーサビリティといったものも実現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れによって生産能力が月3000台に上がりました。またサイクルタイムというのも1台あたり2秒に短縮しましたし、人に至ってはですね、5分の1に削減したりですね、自動化率も 82% まで上げたという効果が得られています。次にエネルギーデータに特化した分析診断から効果検証をサポートする仕組みを簡単にご紹介します。具体的にはエコアドバイザー、あるいはエコサーバーという製品になりますけども、省エネ重点5視点の指標をもとに AI を活用したエネルギーロスの自動抽出と発生要因を推測するということが可能になっています。まず左下にありますように、豊富なグラフィック表現機能によってよりビジュアルな分析ダッシュボードでデータを見える化したりですね、あるいは真ん中にありますように AI を使ってエネルギーロスが大きい相関項目をランキング表示して、さらに期待できる改善効果の目安を金額で自動算出して提示して効果の大きなものから対策を打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あるいは改善の前後の期間、あるいは設備というものを選択して比較す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のページではですね、三菱電機のお客様の事例を簡単にご紹介します。時間の関係がありますので、今日は右側のですね、宝酒造様の事例だけご説明をします。まずこの会社ではですね、エネルギー監視をしたいというそもそものご要望がありました。従来は工場内を巡回して、目視でメーターを見ていたそうです。それをですね、エコサーバーで自動的にデータを収集するようにしました。ここで重要なことは、生産データも同時に収集して活用したということです。これでどうなったかというとですね、いわゆる減単位管理ということで、お酒1本作るのに使用するエネルギー量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さらに組織別あるいは工程別にエネルギー利用が管理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ますます省エネ活動が進んで、今ではですね、省エネ活動の代表例として、全国的に、日本の国内では注目されるような事例になっています。
では最後、運用保守の課題と解決策についてお話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ご存知の通り、運用保守のフェーズは、右に示したようにですね、いろんな課題があります。これらを解決する施策のキーワードとしては、左にありますように、リモート保守、それから予防予知保全、チョコ定の短縮といったものが挙げられます。次のページから具体的な方策についてお話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はまず、予防予知保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具体的にはデータを活用したトータル保全についてお話をいたします。トータル保全というのには3つの保全、予知保全、予防保全、それから事後保全の3つがあります。予知保全、英語名で CBM と言いますけども、これは稼働データ分析から異常兆候を検知、トラブル発生を防止することです。それから予防保全、これ TBM とも言いますけども、これは一種の寿命管理で、稼働時間、使用回数のデータ管理によってトラブル発生を防止するものです。最後の事後保全ですけども、CBM あるいは TBM で全部が全部保全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現実的には原因がよく分からずにですね、止まる場合があって、それがチョコ定ですとかドカ定になります。この場合には止まったら速やかに復旧しないといけません。ただし、再発防止ということも含めて原因を究明することも重要です。事後保全というのは原因を究明して速やかに復旧することです。では具体的にですね、不具合原因をどうやって究明するかといった方法の例をご紹介いたします。これは3D シミュレーターによる異常再現シミュレーションの例をご紹介しています。左側が工場、それから右側が事務所にあたります。例えば左の工場にある装置で異常が出た場合には、システムレコーダーにカメラ画像、あるいはシーケンサーの全デバイスのデータなどが記録されています。でそのデータをですね、事務所に送付して、ログビューアーによる波形表示、あるいはビデオビューアーによる動画表示、さらには GXWorks によるロジックの再現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こで重要なことはですね、関連するデータの時刻が同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によって現場の状況を正確に再現することが可能になっています。それに加えてシミュレーターを使うことで実際の装置の3次元モデルでも自動的に時刻同期をして現場を再現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ったことなど、多角的に原因究明が可能になっています。例えば実機でですね、いろいろ見てると、動画見ていてなんかトラブル起きたなといった時なんかはですね、見る角度によって視覚に入っていって見えないですとか、機械の内部の状態は見えないといったような欠点がありますけども、3次元シミュレーターでやるということで、視点を変えられたり装置の内部まで状態を見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で最後に生産現場のデータ分析に対する AI の活用について簡単にご紹介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具体的にはメルソフトマイラボという当社製品のご紹介になります。これは直感的な UI による診断ルール、あるいは分析手法を AI が自動選定してくれたり、過去の作業データを学習して要因分析を自動推定したり、さらには生産条件に合った最適な制御パラメータを自動判定するといった制御の分野にまで AI を適用可能とするようなツールです。特徴的な機能は下にある3つです。特に一番右側、制御パラメータのチューニングを可能とする機能については、通常ですと、プロセスの熟練者が出来栄えを見てパラメータをチューニングしますけども、この機能を使うことで熟練技術者がいなくても、AI が最適なパラメータを選定してくれます。つまり人手不足解消という観点だけではなくて、技能継承という観点でも有効なツールになっています。では最後、デジタル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を通じて我々三菱電機が目指すものづくりの姿をお話しして、私の講演を終わ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まず製造現場に関しては止まらない向上、それから安全性セキュリティの向上、自動化精進化、さらには生産性の向上を図るような進化を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また同時に社会課題、例えば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人手不足、技能継承やエンゲージメント向上といった課題の解決にも貢献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つまりお客様の価値だけではなくて、社会的な価値の向上の両立を進め、皆様と一緒にサステナブルな社会の実現に貢献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今後とも皆様と一緒に成長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以上です。ご聴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은 1부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 이펙토리 얼라이언스 현황에 대해서 올해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에 부임한 시치조 호미이코 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시치조입니다. 이펙토리 알라이언스에서는 매년 1회 연료 행사로 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펙토리 알라이언스 파트너 서밋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펙토리 알라이언스의 취지와 활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먼저 이펙토리 알라이언스에 대해서 소개한 후 활동 현황과 향후 활동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토리 알라이언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펙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펙토리는 제조 현장의 IoT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편절감과 기업 가치를 향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쓰비시 전기에서 2003년도부터 제작해온 컨셉입니다. 이펙토리를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면 미쓰비시 전기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펙토리에서는 제조 현장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AI를 활용한 생산의 증인 IT 시스템 영역과 생산 현장과 IT를 연결하는 엣지 컴퓨팅 영역, 그리고 생산 현장의 세 가지 영역인데요. 이펙토리는 생산 현장을 기준으로 한 가시화, 분석, 계속 등을 통한 단계적인 스마트화를 추구하며 엣지 컴퓨팅을 주로 한 FA와 IT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펙토리의 역사입니다. 이펙토리는 미쓰비시 전기가 현장을 개선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3년에 제작한 스마트 팩토리 컨셉입니다. 2003년에 컨셉 발표 후 이펙토리의 신현을 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파트너십인 이펙토리 알라이언스를 발족하면서 2019년부터는 엣지 컴퓨팅 오픈 플랫폼인 엣지 크로스 컨소시엄의 간사 회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펙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펙토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I,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펙토리에서는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이펙토리 알라이언스 파트너십을 맺고 제조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펙토리 얼라이언스에 참가한 기업 수는 전 54이고 약 3만 5천 건의 도입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펙토리 얼라이언스 글로벌 현황입니다.
이펙터리 알라이언스는 일본, 중국, 대만, 유럽,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활동을 전개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이펙터리 알라이언스는 2018년 37사로 발족하였는데요. 소프트웨어, SI, 기기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파트너사가 신규로 참가해서 2022년 8월 현재 국내 파트너 수는 85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펙터리 알라이언스의 기본 취지는 프로모션, 테크니컬, 마케팅 세 가지 분야에서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파트너사와 콘돔 프로모션, 기술 교류, 콘돔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펙터리 얼라이언스에서는 파트너사 간 최신 기술 및 정보 교류장으로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은 개최하지 못하고 2021년과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라이언스 정회는 파트너사분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정기 개최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시회를 통한 프로모션, 영업 연계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펙터리 알라이언스에서는 파트너사와 전시회 공동 출전 및 전시회 전환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개최된 시무토스 2022에서는 이펙터리 얼라이언스 총 부스를 마련하여 파트너 10사와 공동 출전하였으며 파트너사가 제출한 전시회 재료정 및 판촉품과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홍보화를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출전하여 얼라이언스와 파트너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7, 8회 정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컨퍼런스에 출전하여 제조업계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연 및 얼라이언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및 세미나의 강연 및 지원을 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트너사의 웨비나를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이펙터리 알라이언스에서는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각 사의 다양한 노하우를 고객에게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차전 지배들이 제조업체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스캐다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와 전쓰기 제조업체 IQ 모노づくり수작업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 등 콘돔 제안을 통한 성공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IoT, 예지 보정, 에너지 관리, 데이터 연계 중심으로 콘돔 제안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어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연계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차사 홈페이지에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소개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트너사 소개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하여 파트너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계 부문에서는 영입회 파트너사 대상으로 기술 교류 회를 정기 개최해서 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 FA 신제품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의 솔루션과 FA 제품과 연계 테스트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팩토리가 도입된 일본 공장 견학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점점 중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모든 파트너사 분들과의 프로모션, 마케팅 테크니컬 분야에서의 강력한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팩토리 모델 라인의 모습입니다. 이 팩토리 모델 라인은 스마트 제조 모델 라인으로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 팩토리의 실현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13개 참가 파트너사 분들과 함께 설계 및 제작을 시작해서 1년여간의 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팩토리 모델 라인은 모든 파트너사 분들에게 오픈된 프로모션, 마케팅의 장소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신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파트너사의 이벤트 및 고객사 견학, 기술 교육, 전시회 개최로 활용할 장소입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기술 연계 부문에서는 당사 FA 제품과 파트너사 간 기술 연계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 교류 회의를 9월 26일부터 27일에 개최 예정인데요. 파트너사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트너사 대상 기자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당사 제품과의 완성 및 접근속계 테스트가 필요하신 경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팩토리 알라이언스는 파트너사 분들과 미쓰비시 전기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과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팩토리 얼라이언스에서는 신규 파트너를 계속해서 모집 중입니다. 이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협업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팩토리 얼라이언스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며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파트너 서밋 2022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한국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얼라이언스 파트너사분들이 소개하는 최신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한 유익한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홈페이지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